왕보다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에픽테토스의 철학. 자유를 이야기해봅니다. 단언컨대 자유를 비껴간 철학은 없으니까요. 자유란 무엇인가? 세네카는 간단히 압축합니다. 뭔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 순 없습니다. 혼돈 속에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 자유에 인접할 충분한 근거에 대해 수색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 기드브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탁월한 자유에 전사했던 그는 자전적 이야기 파네지릭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혼란스러운 시대와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 거대한 파멸만을 보았다.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두운 운명에 대해 서늘한 시선을 유지하며 이렇게 냉소적인 언사를 보탰습니다. 나는 동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인 가치를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 왜 믿지 못했을까? 현대적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사회에서 미디어의 암묵적인 투표를 거쳐 선발된 대표적인 표상으로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제 언어로만 진실해야 한다는 충고를 염두에 두기로 합니다. 왜냐? 적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 판을 치기 때문이죠. 적들의 언어로 삶을 재편하면 가난이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드브로의 다음 말은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나는 부르주아들이 일하는 모습,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노동에 수반되는 천박함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어쩌면 이러한 무관심 덕분에 인생의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이러한 편애를 계속해서 고집해 나갔다. 가난은 나에게 주로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배짱이 가혹한 운명을 대하는 자유의 자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카이사르에 박힌 이런 말로 변환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잘못은 별이 아니라 우리의 굴종하는 영혼에 있다네. 별이 사라진 세상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인간은 생존하는 기계가 아니기에 가슴 깊은 곳에 별을 품고 뚜벅뚜벅 새로운 나날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별을 향한 자유 없이 어떻게 생을 긍정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통해 박멸된 자유의 세부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별에겐 잘못이 없으니까요. 에픽테토스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획득한이란 뜻입니다. 자유를 획득한 인간 정도로 읽히죠. 그는 가난한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신격화되기도 했죠. 현명한 교부로 알려진 오르게네스는 에픽테토스가 류마티즘 때문에 다리를 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잔인성으로 말미암아 절개된 것이라고 묘사하며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자신의 다리를 고문하려 했을 때 에픽테토스는 웃으면서 태연스럽게 주인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고 말하고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 덧붙였다. 지어낸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주인 에파프로디투스는 그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이런 모험적인 이야기가 생산되었을까? 에픽테토스의 삶이 범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를 향한 일관된 모험으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고통의 공포로부터도 자유로웠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획득한 자유의 가치를 부단히 가르치는 시대의 스승이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청춘에게 다가섰고 세상을 누릴 수 없는 약자들에게 부단히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변론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를 획득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쳤죠.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음미의 시간은 자유를 문제 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확보만이 별을 세울 수 있죠. 삶을 음미한다는 것은 분주하게 지나가는 일상의 맛을 재고하고 느끼며 아낀다는 뜻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를 헤게모니콘에 다다르려면 프로하이레시스를 회복하라고 표현했죠. 무슨 말인가? 헤게모니콘은 중심을 상징하고 프로하이레시스는 결정권을 뜻합니다. 즉 중심에 다다르려면 결정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책임담의 뜻풀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세계의 모든 것에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각박한 마음이나 유랑하는 분주함으론 자유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음미의 시간 속에서 혹은 그 시간의 뒤에서 중심을 향해 오롯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적극성이죠. 노예는 결코 음미하지 않으니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씁니다.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는 한 우리는 노예다. 노예가 아닌 자유를 돋봐보기 위해 에픽테토스의 손 안에 든 작은 것을 뜻하는 엔케이리디온을 펼쳐봅니다. 52번 글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영역은 원칙의 적용이다. 둘째 영역은 원칙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룬다. 셋째 영역은 증거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이 중 우리가 늘 머물러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첫째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셋째 영역에 시간을 낭비한다. 그 결과 우리는 내놓아서는 안 되는 증거들을 내놓을 준비를 한 채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지 못하고 확보할 시간과 흘려보내야 할 시간을 분류하지 못하여 분주한 나날 속에서 음미와 여백을 잃고 말죠. 삶의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바쁜 나머지 삶에 필요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피아를 장착하라고 에피테토스는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소피아는 숙련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했죠. 자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세미한 감각이나 월등한 직관이 아니라 반복돼 몸에 익은 빠르고 정확한 숙련이란 주장이 이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곧 숙련인 이유죠. 이 숙련이 음미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 음미의 시간으로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마치 솜씨 좋은 목수가 쓸모 높은 나무를 고르듯 삶의 요소들 중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오래 훈련된 안목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알 수 있죠. 목수는 나무를 터득하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나무를 반복해 체험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삶을 모델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근성의 숙련 시간을 거친 뒤에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노예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노예의 그 안주하는 기술을 익히게 돼 있죠. 무엇에 숙련되느냐에 따라 어떤 존재가 되는가는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인의 삶으로 근접할 수 있을까? 첫째, 이익이 되는 곳을 피해야 좋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이 곧 숭배가 머무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숭배는 나 자신을 시조하게 만들죠. 이익과 배반되는 곳에서 프로아이레시스, 즉 결정권은 온전히 행사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곳에서 자유가 음미되는 위치죠. 또한 멀리 보면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 이득이 장기적 손해인 경우가 더 많죠. 예컨대 당장 내 몸이 편하고 당장 내 쾌락을 보충하고 당장 허기를 채운다고 해서 결코 이익은 아닙니다. 그 일시적 만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노예적 근성을 숙련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해와 같은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만큼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옳죠. 둘째, 언제나 연애에서 하듯 행동하는 자세와 내 몫의 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태도로 마치 연출가가 만들고 싶어하는 연극의 배우처럼 내 일상을 객관적으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기품을 잃지 않고 필연에 순응하는 자를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자유는 오직 이 지구한 인내의 승리자가 누릴 품격 높은 가치죠. 노예는 자유보다 생존이 먼저고 감각적 쾌락이 우선이며 단기적 소유가 먼저 고려됩니다. 노예에겐 자유보다 급한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삶에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없을 때, 자유를 연기하는 완벽한 배우가 될 수 있을 때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죠. 17세기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폴드 공디는 프롱드에 난 당시 어린 루이 14세의 섭정이었던 모후 안 도트리쉬와 재상 질 레몽 마자랭이 왕가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자 반기를 든 저항 세력의 주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실패했죠. 그러나 공디는 파리의 건물 앞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무명의 옛 작가에게 빌려온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즉흥적으로 내뱉고는 담담한 자세로 제 선택을 긍정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나는 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시기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절망적인 시기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했으나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도 푸념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지요. 위 문장 속의 파리를 삶으로 고쳐 재차 읽어봅니다. 힘든 시기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시기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절망적인 시기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품위를 잃지 않고 주인의 결정권을 마지막까지 행사한 공디처럼 자신의 삶을 음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가치는 무엇인지 눈치채게 되며 분주한 일상은 제어되고 한숨 깊은 푸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훈련이란 비용을 과감하게 지불해야 하죠. 에피테토스는 철학이 하고 싶다면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강렬하게 다이릅니다. 왕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자를 기득권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존엄한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대신 사라질 수 없고 누구도 대리하여 그 결정권을 행사하게 두어선 안 되죠. 오직 주인으로, 왕보다 더 강렬한 권위로 내 삶을 결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도 생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품을 잃지 않고 삶을 음미하며 자유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를 살기에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요. 모두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오늘을 소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